3년 만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 오늘로 나흘째가 됐습니다. 다행히 최초 확진자 외에 양성 반응을 보인 추가 환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뉴스를 보면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메르스 환자를 태운 택시가 이후 승객을 23명 이상 더 태웠다. 확진자와 같은 항공기를 탄 외국인 50여 명이 연락 두절이다.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관리가 철저하지 않다고 국민들이 느끼면 실제 위험보다 더 큰 공포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걱정인 거죠. 오늘 질병관리본부장 지내셨던 차의학전문대학원 전병률 교수님 모시고 정확한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질병관리본부 계실 때 언론 브리핑도 많이 하셨고 기자들 많이 접촉을 하셔서 네, 잘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네. 사실 저희 언론은 취재하다가 이렇게 숫자가 눈에 띄면 살짝 흥분하는 네.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제목 달기도 좋고 네. 반응도 크고 네. 그래서 거꾸로 숫자가 나오는 사안에는 좀 더 정확하게 네.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먼저 최소 23명을 더 태웠다는 택시 네. 이 문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메르스 확진자가 내린 택시에 탄 승객 이분들도 지금 신원은 됐다고 네. 파악됐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감염될 확률은 없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그 일반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바는 이제 비행기라든지 또 일반 대중교통 수단에서 그 이제 공기 감염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2015년도에 우리가 메르스를 경험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이 공기 감염 사실은 아니다. 즉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고 또 그에 따른 이 탑승자들을 찾아내서 그분들을 격리를 하고 했던 경험들이 있었죠. 네. 또 2009년도 신종플루 당시에도 국내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은 수녀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5월 1일 날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때 타고 온 비행기의 탑승객들도 역시 그 보건당국에서 면밀히 관찰을 했었는데 역시 한 명의 이 양성 환자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야기는 뭐냐면은 적어도 이 공기 중에 어느 정도의 양, 또 이 바이러스의 양이 고농도로 있어야지만이 그 새로운 환자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비행기에 탑승했을 당시에는 호흡기 증상, 예를 들어서 기침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없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기침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침방울이 튀어서 그 침방울에 그 부분은 정말 다행이네요. 그 부분이 이제 적어도 2m 정도까지 날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m라는 부분을 밀접 접촉자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게 그렇다면 좀 안심인데 또 걱정되는 게 원래는 택시하고 항공기가 내부 환경이 좀 달라서 기압이라든지 공기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서 항공기 타고 온 그 승객들 이 사람들은 조금 더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인 승객들 지금 사라진 50여 명 이분들은 조금 더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아무래도 이제 괜찮겠네요. 그건 역시도 이제 공기 감염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그 항공기 경우에는 압력차가 있기 때문에 이 공기의 흐름을 좀 더 빠르게 순환을 시키죠.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 중에 이제 이 바이러스가 만약에 이제 배출이 됐다고 하면 그 배출된 바이러스가 비행기 기내 전체에 이제 확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확산을 하더라도 감염을 일으킬 정도의 양이 있느냐, 특히 어떤 위치에 그 위치에서 그 정도의 양이 있을 때 그 위치에 있던 승객들 중에서 그 바이러스를 들이마셨을 때 이제 감염이 되는 건데 이 경우 역시 이 환자가 비행기에서 특별한 호흡기 증상을 보여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침과 같은 그런 이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위험 행동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안심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100% 안심이라는 건 물론 없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 그리고 저희들 3년 전 경험도 봐서도 이런 정도면 그렇게 아주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다만 그래도 또 계속 추적해서 관찰은 해야 되는 거겠죠? 참고로 미국이 이제 2014년도 4월 달, 5월 달 연이어서 메르스 환자가 확인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역시 사우디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분이 미국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와서 또 비행기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이제 집에까지 이제 갔는데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양성 판정을 받았죠. 근데 그때 역시 이 방역 당국이 탑승객들과
또 버스에 같이 동승했던 사람들을 전부 이제 확인을 해서 그때도 괜찮았나요? 예, 그때도 역시 한 명의 이 양성 환자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5년보다 대처가 지금 훨씬 나아졌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곳곳에서 잡음이 들리고 있긴 합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그 최초 환자 행적을 SNS에다가 공개를 한 걸 놓고 질병관리본부하고 좀 마찰을 좀 빚고 있고요. 네. 2015년에도 서울시는 그 현직 의사인 의심 환자가 대규모 행사 참석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네. 본부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환자 동선 그리고 의심 환자 동선 누구를 위해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구가 질병관리본부죠. 그래서 이 질병관리본부가 나름대로 오랜 그 기간 동안의 경험이라든지 또 전문성을 가지고 역학조사를 취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그 단계 그 어떤 이 행위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어떤 이 방역 보조 행위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서 좀 이렇게 이 전문기구인 질병관리본부와 사전에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서 좀 약간 좀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나은 그런 이 방역 활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욕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 국민들 혼란 또 이 환자나 의심 환자의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윤리적인 차원의 판단도 필요할 텐데 좀 조율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면으로 비춰본다면은 전문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다가 모든 것들을 일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좀 더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그런 의견을 질병관리본부에 제시를 해서 방역 활동에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그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걸 전격적으로 발표하기보다는 또 그런 아쉬움도 좀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환자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만약에 내가 메르스에 걸렸다 그러면 물론 이게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병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도 있겠지만 내가 메르스에 걸렸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이 알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 택시기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리고 이분 태우고 나서는 다른 사람 안 태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또 일단 이 접촉을 했을 때 그 당사자가 격리 조치를 받는다라는 그런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제한을 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런 사실들을 부정을 하게 되죠. 심리적으로도 자기 기전이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당사자들을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시키고 또 사실상 이러이러한 이 과정을 거치다 하더라도 메르스로 진행되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접촉 대상자가 좀 더 보건당국을 좀 신뢰를 하고 거기에 협조를 하게 되죠. 그렇지 않고 아주 강제적으로 또 고압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조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도피를 한다든지 또는 이 종족을 감춘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일례로 에이즈 감염자들이 그런 일들이 왕왕 있죠. 그렇겠네요. 본인이 이제 그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게 환자의 인격도 보호하고 또 질병 관리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보건당국이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 여기에 달려 있을 텐데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이 비전문가의 임시직이다. 또 감염병센터 건립이 지자체하고 갈등을 빚어서 지지부진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어제 오늘 봤는데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 동선 공개를 두고도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대응 방식 본부장님은 지금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최초 이 환자를 확진하기까지의 과정을 볼 때는 적어도 매뉴얼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발생했던 그런 혼선은 어느 정도 다 해소를 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A, B, C로 본다면은 A 제로 정도. 왜냐하면 이제 검역 과정에서 약간의 이 미흡한 부분이 노출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한 A 제로 정도는 제가
평가를 매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정이라서 그러신 건 아닌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는 이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다 공통적으로 지금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뭐 지금 3년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사실 안 될 정도로 괜찮긴 합니다. 물론 이런 불안한 부분들 좀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직 메르스 치료약은 없는 거죠? 지금 만들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이 신약 개발과 관련돼서는 세계 최대의 연구기관인 국립보건원, 미국 국립보건원의 그 임상 연구를 위한 등록 사이트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근데 그 등록 사이트에 보게 되면은 아쉽게도 이 메르스와 관련돼서는 그렇게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 메르스 질병 자체가 어떤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뭐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카타르 뭐 이 정도 몇몇 국가에서 중동에서도 발생하는 일부 국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 발생 규모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약을 개발하는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또는 미국의 어떤 큰 연구기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이 돈이 안 현재까지 된다는 거군요. 뭐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또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작다. 이제 그렇게 아마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럼 백신도, 백신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만들면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기업들이. 근데 또 이 백신 자체가요. 소위 말하는 이 바이러스가 수시로 변형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RNA 바이러스일 경우에 지금 백신을 개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에이즈가 바로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메르스 환자 발생 나흘째, 이 사태가 확산될지 진정될지 앞으로 우리 사회의 대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보건당국과 또 지자체는 관리와 대응 좀 더 철저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민들은 각자 위생관리 철저히 잘 하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이셨던 전병률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